콜럼버스보다 70년이나 앞서 아프리카를 항해한 중국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의 이름은 정허였습니다. 그는 300척이 넘는 함대를 이끌고 세계의 바다를 누볐죠. 그런데 왜 서양의 탐험가들은 유명해졌는데 정허는 역사 속으로 잊혀진 걸까요? 그 비밀은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걸어간 영광과 몰락의 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려면 14세기 중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당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흑사병이 대륙을 휩쓸었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주원장이라는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351년 홍건적이라는 농민 반란군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놀랍게도 이 전직 승려는 타고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히 반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나갔죠. 1356년에 주원장이 난징을 손에 넣은 사건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난징은 중국 남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어요. 수많은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을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았죠. 이 도시를 차지하면서 그는 단순한 반란군 리더에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1363년 포양호에서 펼쳐졌어요. 포양호 전투는 몇 주 동안 계속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상 전쟁이었습니다. 이 결전에서 주원장은 경쟁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어요. 승리를 거머쥔 뒤 그는 스스로를 우왕이라 칭해 이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드디어 1368년 그는 명나라를 건국하고 홍무제라는 황제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이라는 나라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밝음과 광명을 뜻하는 이 글자는 몽골의 지배라는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다시 빛을 되찾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홍무제는 30년 가까이 나라를 이끌면서 중국을 완전히 재건했어요. 몽골의 잔당들을 쓸어냈고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문화와 예술을 다시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홍무제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황위를 이어받을 장남이 먼저 죽는 바람에 어린 손자 주윤문이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이때 홍무제의 넷째 아들 주디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오랫동안 북방 지역을 통치해온 경험 많은 왕자였죠. 자신이 어린 조카보다 훨씬 더 나은 황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399년부터 1402년까지 이어진 이 내전을 정난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주디는 정난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이 말은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조카 황제 주변의 간신배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자신이 이들을 처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주디가 최종 승자가 되었고 1402년에 남징을 점령했어요. 주디는 영락제라는 새 황제의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영락은 영원한 기쁨을 의미했고 혼란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실제로 영락제가 통치한 시기는 명나라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전성기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영락제가 이룬 업적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베이징은 북방 유목 민족들의 위협에 훨씬 가까워서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영락제 자신이 오랜 세월 다스려온 지역이라 권력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새 수도의 핵심에는 자금성이라는 엄청난 궁전단지를 건설했어요. 자금성 공사는 1406년에 시작해서 1420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9,000개가 넘는 방들이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고 건설 과정에서 최대 100만 명 정도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자금성은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도시였죠. 수도 이전과 더불어 영락제는 대운하를 대대적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대운하는
기원전 5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대한 인공 수로로 중국의 주요 강들을 이어주는 교통 대동맥이었어요. 하지만 몽골 통치기와 오랜 전란으로 많은 부분이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411년부터 시작된 대운하 복구 공사에는 1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어요. 기존 운하를 파내고 정비했으며 새로운 관문을 설치했고 인공호수와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대운하는 항저우에서 베이징까지 약 1800km를 연결했고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영락제의 가장 대담한 프로젝트는 바로 정허의 원정이었습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28년에 걸쳐 7번이나 진행된 이 항해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해상 탐험이었어요. 정허는 본래 마삼보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 출신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명나라 군대에 붙잡혀 궁중에서 성장했습니다. 정허 함대의 크기는 당시 기준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주력 선박인 보선은 길이가 150m를 넘었는데 이는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마리아호보다 5배나 더 컸습니다. 전체 함대는 300척을 초과하는 배들로 이루어졌고 선원만 해도 2만 8천 명 정도가 승선했어요. 첫 항해에서 정허 함대는 남중국해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의 항해들에서는 인도 서부 해안을 따라 올라가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도달했고 가장 먼 항해에서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소말리아 지역까지 닿았어요. 정허의 항해는 단순한 탐험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조공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외교적 전략이었어요.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무역 특권을 받았고 명나라의 군사적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원정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동반했어요. 영락제가 죽은 뒤 후임 황제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워했고 결국 1433년 7번째 항해를 끝으로 대항해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문화와 예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특히 소설 문학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같은 4대 명작이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어요.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중국 문학의 걸작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도자기 제작 기술도 명나라의 자랑거리였어요.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고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명나라 도자기의 특징은 섬세한 제작 기법과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명나라도 여러 위기를 겪었습니다. 1449년에 일어난 토목의 변은 명나라 군사 역사상 최악의 참패 중 하나였어요. 영종 황제가 몽골 원정에 나섰다가 적에게 포로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명나라는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1556년 산시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규모 8.0에 달하는 이 지진으로 약 8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에 왜구의 습격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구는 일본의 무사들과 중국 해적들이 손을 잡은 세력으로 중국 해안 지역을 끊임없이 약탈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몽골족의 재침입이 계속되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대규모로 보수하고 확장했어요. 16세기 후반부터는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557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상인들이 차례로 중국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들은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기, 차를 유럽으로 가져갔고 그 대가로 은을 중국에 들여왔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중국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은의 대규모 유입으로 물가가 올랐고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자 명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만력제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정치적 무기력이 심화되었고
당파 싸움이 격렬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잦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특히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쓴 것이 재정 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명나라 후기 인구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경작할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졌고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내부 위기 속에서 외부의 위협도 커져갔습니다. 북방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국을 세웠어요. 1616년에 후금이 건국된 것은 명나라에게 새로운 위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청군의 전투력은 명군보다 월등했어요. 팔기제라는 독특한 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청군은 기동성이 뛰어났고 화기 운용에도 능숙했습니다. 반면 명군은 오랜 평화로 전투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1644년은 명나라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했고 숭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때 명나라 장군 오삼계는 청군을 끌어들여 반란군을 격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멸망은 단순히 하나의 왕조가 무너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한족이 세운 마지막 통일 제국의 종말이었고 이후 268년간 만주족의 통치를 받게 되는 역사적 분기점이었어요. 명나라 276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 문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족의 독립적인 정권을 다시 세웠고 정어의 대항해를 통해 세계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어요. 또한 눈부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고 고도로 체계화된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폐쇄적인 사고방식과 보수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경직성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죠. 명나라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